네, SF로 보는 미래의 2차 시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SF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SF와 SF 주변 장르의 장르적인 특징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과연 이 SF라고 하는 장르가 우리 사회에 등장하고 이것이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되었던 요인은 무엇이고, 과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주요한 어떤 지식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쭉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에는 근대 시작과 함께 식민지가 됐던, 그러니까 우리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식민지 시대를 겪었죠. 식민지가 되었던 우리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는 장르의 탄생에는 제일 중요한 게 사이언스라고 하는 장르 또는 어떤 지식의 어떤 중요성의 부각이라고 하는 사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사이언스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면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는 장르가 나올 리가 없겠죠. 사이언스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사이언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과학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분과학문에서 왔으니까 사실은 말 자체는 오랜 역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자연과학의 개념으로서의 사이언스는 아시다시피 19세기 이후로 우리나라는 이제 개방했죠. 이제 개화기와 함께 개방하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서양의 과학기술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인식 역시도 우리는 갖게 됐습니다. 자, 과학기술의 산물 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준 굉장히 놀라운 충격을 대표하는 것이 현미경과 X광선이라고 하는 거죠. 자, 현미경과 X광선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제 손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 손에 뭐가 있을까요? 제 손에는 여러분 눈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수백억 마리의 세균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제 손에는 굉장히 많은 세균이 있습니다. 뭐 제 손에만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여러분 손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토록 많은 수백억 마리의 세균,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왜 이토록 많은 세균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알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현미경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죠. 즉 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대상을 확대시킬 수 있었고, 확대시키다 보니까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보이게 됩니다. 즉 이걸 시각혁명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의 혁명이죠. 새로운 것이 확 보여요. 기술의 산물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X선, 자, 여러분 X선 언제 보시죠? X선은 이제 여러분 건강검진할 때 보면 왜 가슴 찍으러 가잖아요. 가슴 사진 찍으러 가면 이제 뭐 숨 참으세요. 그러면 숨 꾹 참고 있으면 갑자기 찍습니다 하고 팍 찍죠. 찍고 나서는 나중에 보면 그 X광선이 투과한 제 내면이 보입니다. 제 내부. 그래서 심장이 보이고 폐가 보이고 뭐 다른 장기가 막 보이죠. 이게 바로 X선이에요. 즉 X선이라는 건 맨눈으로는 절대 투과할 수 없는 내면을 투과하도록 만든,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장치가 바로 X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과학기술의 현미경이나 X선과 같은 그런 과학기술의 산물은 우리에게 그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보일 수 없었던 것들을 보이게 만듦으로써 새로운 지식의 장을 엽니다. 새로운 지식의 장. 즉, 그 이전에는 인간의 내부는 절대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다 보이니까 그게 지식의 대상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세균, 그 이전에는 너무 작기 때문에 보일 수 없었던 미생물들은 보이지 않았으니까 그 이전에 연구가 안 됐죠. 근데 이제는 새롭게 연구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바로 과학기술이 열어 보이는 굉장히 새로운 사회입니다. 자, 이런 과학기술은 따라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산업혁명 이후에 증기기관의 발명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이성을 넓히고 어쩌고 하지만, 토마스 쿤의 표현처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즉, 그 이전에도 현미경은 있었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현미경이 이제는 단순히 놀이의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를 발견하고 새로운 지식의 장을 발견하고 그걸 이용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과학기술 시대의 특징이고요. 이런 19세기 과학기술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과학을 이용한 다양한 발명이 가능해졌고, 그런 발명들이 굉장히 엄청난 속도로 많은 것들을 생산해내면서, 그리고 굉장히 발달한
무기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드디어 제국의 침략이 시작됩니다. 즉 과학기술의 발달이라고 하는 건 동시에 발달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무기화한 지식이, 무기로 만든 지식이 아주 다양하게 식민지를 개척해가는 그런 역사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9세기 과학기술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19세기 과학기술의 시대는 무엇보다 과학기술 문명이 앞선 제국이라는 것과 과학기술의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 미개한 나라라고 소위 얘기하죠. 미개한 나라 간의 어떤 극단적인 차이가 부각되었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과학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 발달하지 못한 나라로 먼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좀 문제가 되는 지식들이 있죠. 바로 진화론, 인종론, 우생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문제적인 사이비 과학들이 먼저 우리나라에 침투해 들어오게 됩니다. 진화론, 인종론, 우생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사이비 과학입니다. 사이비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가짜입니다. 진짜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진짜 과학이라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합리적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과학이 아닌데 당시에는 이게 마치 과학인 것처럼 정말 이게 앞선 과학기술은 이러한 가치관을 낳는 것처럼 뭔가 착각되었던 유사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요걸 먼저 이야기하고 우리 본격적으로 SF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화론 얘기할게요. 자, 사회진화론은 이거 일단 여러분 자연과학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진화론이죠. 여러분 진화론 다 아시다시피 진화론이란 뭔가 좀 더 단순한 개체, 단순한 어떤 유전 소질로부터 점점 진화에 의해서 복잡하고 좀 더 발달한 존재로 나아가는 그런 형태의 어떤 개체의 변화를 우리가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이건 찰스 다윈의 종의기원 이후로 우리가 다 이제 어느 정도 보편화된 상식이 되어 있는 그런 이론이 진화론인데 사회진화론은 그런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에다 적용시킵니다. 사회에다 적용시켜서 사회에도 좀 덜 발달한 사회, 좀 미개한 사회, 좀 덜 발달한 사회가 있고 상대적으로 더 발달한 사회가 있어서 이 더 발달한 사회가 덜 발달한 사회를 지배하는 건 당연하고 덜 발달한 사회는 더 발달한 사회의 지배를 받아서 조금씩 적자 생존, 우리가 적자 생존이라고 얘기하죠. 적자 생존, 즉 생존 경쟁에서 덜 발달한 사회는 더 발달한 사회에 의해서 잡아먹히는 게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바로 사회진화론입니다. 즉 사회진화론은 어떻게 보면 식민 지배를 당연시하는 이론입니다. 즉 개체의 진화론이 있는 것처럼 자연적인 종의 진화론이 있는 것처럼 사회 역시도 미개한 사회와 문명적인 사회가 있으면 문명적인 사회가 미개한 사회를 잡아먹는 것, 지배하는 건 당연하다. 적자 생존이다. 우승열패다. 우승열패. 우월한 자가 패배한 자들, 열등한 자를 패배시키는 건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론이죠. 이건 절대 진실 아닙니다. 진리는 아니지만 19세기에는 이게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고 놀라운 건 우리나라 지식인들조차도 이 사회진화론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힘을 길러서 독립해야 돼라고 하는 사상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인종론과 우생학은 어떨까요? 자, 인종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인종에 따라서 피부색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지식의 열패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게 인종론입니다. 즉 어떤 사람의 피부색이 어떤 사람의 인종의 피부색의 인종이 그 존재의 어떤 지적인 특수성까지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게 인종론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백인은 인종적으로 우월하고 황인종은 금이치고 흑인종은 금이치고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이 바로 인종론인데 이 인종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론이죠. 뭐 백인이 황인종보다 뭐 머리가 더 좋다라든가 백인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뭐 지적으로 뛰어나다라든가 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론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문제는 19세기 처음 과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적인 장으로 올라왔을 때는 이걸 진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백인종들 머리 둘레를 재요. 그리고 흑인종들의 머리 둘레를 재요. 그리고 나서는 백인의 머리 둘레가 흑인의 머리 둘레보다 좀 더 크니까 백인이 지적으로 더 뛰어나 라고 얘기해요. 또는 이제 나중에 이제 해부를 하는 거죠. 해부예요. 그러니까 뭐 뇌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해부를 해가지고는 뇌의 무게를 재요.
뇌 무게를 재보니까 백인의 뇌 무게가 흑인의 뇌 무게보다 좀 더 무겁더라. 어쩌고 해가지고 백인이 더 뛰어나. 뭐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백인의 어떤 의무예요. 백인은 저 열등한 황인종, 저 열등한 흑인들을 문명화시켜줄 의무가 있어.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가지고 백인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프리카 뭐 이런 곳들을 막 침략해서 오게 됩니다. 우생학은 조금 더 무서워요. 우생학은 뭐냐면 이거예요. 유전적으로 열등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열등한 존재가 있으면 그 유전적으로 열등한 소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이세를 낳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우생학이에요. 즉 유전적으로 우월한 존재만 이세를 낳도록 해야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정신병이 있어요. 정신병이 있으면 정신병이 있는 사람은 유전적으로 열등한 자손을 낳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정신병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이세를 갖지 못하도록 하자. 라고 하는 게 우생학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론이에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절대 유전되는 소질도 아니에요. 유전되는 소질도 아닌데 모든 것을 다 유전으로 돌려버려요. 모든 것을 다 유전으로 돌려서 약간 뭐 예컨대 뭐 납병이 있다라든가 한센병을 앓는다든가라고 하면 그게 전염병이지 유전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거는 유전되는 소질이다라고 해가지고는 단종 수술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생학이에요. 자, 이 우생학은 정말 무시무시한 이론입니다. 유전적으로 우월하다, 유전적으로 열등하다, 이게 도대체 뭐죠? 뭐죠, 여러분? 뭔가요? 예를 들어 봅시다. 키가 큰 건 유전적으로 우월한 건가요? 키가 큰 건 키가 작은 것보다 유전적으로 우월한 건가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키가 큰 것과 키가 작은 건 단지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이걸 유전적으로 우월하다, 우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건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론이 됩니다. 근데 이 우생학은 여러분 지금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시도하는 거 있어요. 맞춤학이에요. 맞춤학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 인간의 게놈 지도, 유전자 지도가 완성이 됐죠. 유전자 지도가 완성되고 나니까 이제 인간의 다양한 유전자가 어디서 발현되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3세대 가위죠.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크리스퍼라고 하는 기술이 있죠. 이 크리스퍼 기술은 추적해요. 특정한 유전자가 있는 곳을 추적해 가서 그 부분을 잘라버려요. 그래서 유전자를 편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만 유전자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비만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다고 하니까 이 비만 유전자를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는 그 비만 유전자를 잘라버리고 비만 유전자가 아닌 걸로 편집해서 넣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 같이 날씬할까요? 모르겠네요. 자, 날씬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맞춤학이에요. 이런 맞춤학이라고 하는 거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의 어떤 과학자가, 중국의 어떤 의사가 크리스퍼를 이용해가지고 에이즈 유전자를 선천적으로 갖지 않는 그런 아이를 편집해서 낳았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맞춤아기를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산했다고 하면 안 되고 맞춤아기를 낳았다? 맞춤아기를 만들어낸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맞춤아기라고 하는 또 다른 우생학이 오늘날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우생학은 굉장히 위험한 과학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기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사회진화론, 인종론, 우생학 같은 말도 안 되는 사이비 과학기술들이 마치 굉장한 과학기술인 것처럼 포장을 한 채 우리에게 마구 몰려 들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처음으로 과학에 직면했던 그런 하나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처음에 식민지로 과학을 경험했고요. 따라서 과학이라는 게 마치 문명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학문인 것처럼 문명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과학과 수학을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거기서부터 뭔가 좀 많은 문명들을 획득한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될 것처럼 이런 인식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주요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들이 보편화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과학기술과 함께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바로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는 장르의 탄생입니다. 자,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는 장르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가졌던 19세기를 배경으로 해서 19세기 조금 앞이죠. 18세기에 처음으로 시작된 장르입니다. 최초의 SF 장르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메어리 셀리의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소설인데 그 소설 이전에도 SF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발상들은 물론 존재합니다. 물론 존재하지만 최초의 SF로 우리가 메어리 셀리의 프랑켄슈타인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때에서야
과학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한 사회에는 중요하다. 한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발상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그 보편화된 발상과 함께 출발한 소설로서 우리가 메어리 셀리의 프랑켄슈타인을 최초의 과학소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SF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휴거 건즈백이라고 하는 SF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휴거 건즈백이라고 하는 SF 작가가 사이언티픽 픽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1929년에 사용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게 조금씩 이제 조금 정제되면서 1940년에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는 용어로 마지막에 정립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어리 셀리의 프랑켄슈타인 이전에 우리가 SF가 없었느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1940년에 만들어졌지만 메어리 셀리의 프랑켄슈타인은 그 이전에 18세기에 씌워집니다. 그리고 메어리 셀리의 프랑켄슈타인이 씌워지기 전에도 과학기술적인 발상이 들어가 있는, 뭔가 과학기술과 관련된 어떤 발상이 들어가 있는 그런 소설들은 그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이 프리 SF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즉 SF라고 하는 용어가 만들어지기 전이고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는 장르가 만들어지기 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리 SF라고 할 수 있는 소설로, 우리가 이제 소설로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조나단 스위프트의 풍자 소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예, 그 외에도 저희가 이건 소설은 아니지만 토마스 모어의 사회 비판집인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야기도 역시 프리 SF의 장르로 우리가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걸리버 여행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나단 스위프트라고 하는 분은 18세기에 영국의 굉장히 대표적인 사회 비평가이면서 다양한 발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썼던 그런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소설은 우리나라 아마 학생이라면 대부분 다 읽었을 그런 대표적인 뭐 동화처럼 소비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걸리버 여행기를 1부부터 4부까지 다 보진 않았더라고요. 1부부터 4부까지 다 본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1부하고 2부, 즉 소인국과 거인국에 가는 1부하고 2부 정도만 읽었고 그 뒤에 이야기는 안 읽은 학생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리버 여행기 시작을 해볼까요? 자, 걸리버 여행기는 조나단 스위프트는 이 걸리버 여행기를 당연히 SF라고 생각하고 쓰진 않았습니다.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문명에 대한 비판이다라는 생각으로 쓴 건 절대 아니고요. 걸리버 여행기 자체는 풍자소설입니다. 풍자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다 뭘 목표로 하는지 아시죠? 당대의 사회적인 현상이나 당대의 정치적인 권력에 대한 풍자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따라서 조나단 스위프트 역시도 걸리버 여행기를 당대 정치 현실이나 사회 현실에 대한 어떤 풍자를 목적으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은 당연히 풍자 소설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풍자 소설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풍자하고 있는가를 조금 더 돌아보면요. 자, 1부. 자, 처음에 걸리버라고 한 사람 있죠. 이 걸리버라고 한 사람이 배를 타고 모험을 떠납니다. 모험 떠나가지고 막 거친 풍랑을 만나갖고 난파했죠. 난파해서 눈을 떠보니까 제일 처음 간 곳은 바로 소인국 릴리프트입니다. 릴리프트라고 하는 소인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릴리프트라고 하는 소인국 사람들은 걸리버의 15분의 1, 즉 굉장히 작은 애들이에요. 15분의 1에 되게 작은 애들이고요. 이 소인국 릴리프트 사람들은 당시에 두 나라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어요. 두 나라로 이제 갈라져서 싸우는데 싸우는 이유가 뭐 때문에 싸우느냐? 삶은 계란이죠, 여러분. 계란을 삶아요. 삶은 계란을 어디서부터 깨트릴 것이냐? 뾰족한 부분부터 깨트려서 먹을 것이냐? 아니면 뭉툭한 부분부터 깨트려서 먹을 것이냐? 그거 가지고 두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막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자, 그런 전쟁을 벌이는 곳에 걸리버가 가가지고는 워낙 크니까 그냥 일타쌍피로 그냥 전쟁을 어떤 한 나라의 승리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얘가 다시 떠나가게 되는 그런 얘기겠죠. 자, 이 소인국 이야기, 릴리프트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이 조나단 스위프트가 풍자하고자 했던 게 뭔지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정말 사소한 거. 계란을 뾰족한 쪽으로 깨느냐 아니면 뭉툭한 쪽으로 깨느냐와 같은 너무너무나 사소한 걸 가지고 마치 미친 것처럼 개 싸우듯이 싸우는 그런 당파 싸움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날의 정치 현실과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사소한 거 갖고 싸우는 거는 정치의 가장 굉장히 본질적인 요소 중에 하나죠. 자, 2부 갑시다. 2부. 2부는 이제 걸리버가 또다시 모험을 떠나요. 모험 떠났는데 이번에는 또 풍랑을 만나서 어딘가에 도착해보고 나니까 거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들의 나라입니다. 거인들의 나라 브로딩넥입니다. 이름이 약간 독일 느낌 나죠? 브로딩넥. 독일 사람들이 워낙 크니까 일부러 약간 크다라는 이미지를 주려고 그런 이름을 붙인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브로딩넥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브로딩넥에 가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엄청 크죠. 자, 그 엄청 큰 사람들 사이에서 걸리버는 마치 바퀴벌레 한 마리 정도의 크기예요. 즉 벌레처럼 생긴 애인 거예요. 벌레 정도의 사이즈고 그래서 맨날 이 걸리버가 맨날 쥐한테 쫓기고요. 새한테 쫓기고요. 쥐하고 새가 이 걸리버를 잡아먹겠다고 맨날 쫓아와요. 그럴 정도로까지 걸리버가 작은 거예요. 자, 이 작은 걸리버가 마치 애완용 장신구가 되는 거죠. 애완용 장신구가 돼서 여자들이 너무 이 걸리버를 예뻐해요. 왜냐하면 되게 조그마한데 애도 아니죠. 아무튼 조그만 사람인데 말도 하고 막 그러니까 되게 귀엽겠죠. 그래서 이 귀부인들의 장신구처럼 그러니까 걸리버가 되게 예쁨을 받아요. 예쁨 받고 사는데 이제 이 귀부인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예뻐서 걸리버가 너무 예쁘다 하고 가까이 가보면 끔찍해요. 왜냐? 너무 예뻐서 가까이 가보면 얘 이제 걸리버는 작으니까 그 큰 여자들의 그 온갖 피부의 주름하고 그다음에 그 주름과 주름 사이에 껴있는 각질 이런 게 막 너무 생생하게 보이는 거예요. 즉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다 싶어서 가보면 주름과 각질이 보이니까 끔찍한 거예요. 이것처럼 브로딩넥이 풍자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추악함, 혐오스러운 모습, 뭔가 냄새나고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풍자하고자 한 것이 바로 브로딩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소인국이나 거인국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SF적인 요소가 많지는 않은데 반면에 3부하고 4부는 좀 더 SF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3부는 이제 걸리버가 그 독수리 콘도르가 이제 걸리버의 집을 이제 가지고 날아가서 바다에다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브로딩넥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걸리버가 바다에서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거대한 섬이 내려옵니다. 거대한 섬, 바로 천공의 섬 라퓨타라고 하는 곳인데, 자, 이 라퓨타라고 하는 섬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둥그랗게 생겨갖고 아래쪽에 보면 거대한 회전 날개가 있어요. 회전 날개가 있어갖고 이 회전 날개가 있기 때문에 얘가 위아래로 승하강이 가능해요. 예, 이렇게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고요. 동시에 당연히 추진기가 뒤에 있어가지고 앞뒤로도 다닐 수가 있습니다. 즉 사방으로 다 다닐 수 있는 날아다니는 섬입니다. 천공의 섬 라퓨타예요. 자, 이 천공의 섬 라퓨타는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에도 있죠. 애니메이션에서는 물론 천공의 섬이 아니라 천공의 성입니다. 천공의 성 라퓨타라고 하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만 그 애니메이션은 물론 걸리버의 여행기의 라퓨타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 라퓨타라고 하는 섬에 얘가 이제 올라타게 되는 거예요. 이 라퓨타라고 하는 섬은 과학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그런 사회예요. 엄청나게 과학기술이 발달했어요. 그 나라가 어느 정도로까지 과학기술이 발달했냐면 진짜 온갖 문명의 이기들이 다 있어요. 문명의 어떤 여러 가지 효율적인 요소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과학자들이 살아가는데 과학자들은 다 남자예요. 과학자들은 남자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남자.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 아내가 없을까요?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과학자가 있고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하인이 있어요. 근데 이 과학자들이 웃기는 존재가 과학자들이 눈이 2개예요. 눈 2개인데 눈 2개 중에 하나는 하늘 위를 쳐다보고요. 하나는 내면을 쳐다봐요. 그럼 앞을 누가 보죠? 앞을 보는 눈은 없어요. 눈 하나는 하늘 위를, 눈 하나는 내면을 쳐다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길을 걸어가면 앞을 안 쳐다보는 거죠. 앞을 쳐다보지 않으니까 예컨대 뭐 기둥 같은 게 있으면 그냥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요. 그러니까 얘가 기둥에 부딪히지 않게끔 누군가가 때려줘야 돼요. 그 때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하인이에요. 그래서 하인이 항상 옆에 붙어 다니면서 과학자가 한쪽 눈은 하늘 위를 쳐다보고 한쪽 눈은 내면을 쳐다보면서 걸어갈 때 뭔가 부딪힐 것 같으면 한 대 때려요. 이런 식으로까지 사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학자와 같이 살아가는 부인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문명적인 생활을 해도 재미가 없으니까 부인들은 뻑하면 라퓨타가 밑에 내려온 틈을 타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자, 이런 과학자들은 걸리버가 보기에는 굉장히 무의미한 존재들이에요. 이 과학자들은 한 눈은 하늘을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의 그 별자리의 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반면에 한눈은 내면을 쳐다보면서 인간의 고유한 본성이라든가 이성이라든가 욕망에 대해서 막 사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맨날 쓸데없는 질문을 해요. 쓸데없는 질문. 걸리버가 보기에 굉장히 쓸데없는 질문을 합니다. 자, 근데 뭐 별로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쓸데없는 질문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배설물, 인간의 똥이나 오줌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면 어떨까? 또는 양을 기르는데 양에 털이 없으면 어떨까? 털 없는 양을 만들면 어떨까? 또는 오이를 가지고 햇빛을 도로 추출해 보면 어떨까? 와 같은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존재예요. 자, 여러분 이 질문 어떤가요?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짱이죠. 짱이죠. 가령 인간의 배설물로 음식을 만들 수 있으면 우리는 식량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 털이 없는 양이 있다면 당연히 고기의 양이 더 늘겠죠. 털 대신에 고기가 막 이렇게 생산될 테니까 고기의 양이 더 늘고 고기가 더 맛있어지겠죠. 오이에서 햇빛을 추출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친환경 에너지죠. 친환경 에너지. 그쵸? 오이를 잘 이용해가지고 햇빛을 만든다는 건 결국 에너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굉장한 친환경 에너지니까 사실 이 지문들이 그러니까 스위프트가 보기에는 굉장히 무의미한 지문이지만 오늘날 과학기술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짱입니다. 이런 지문들이 가능해서 어떤 조건을 만들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이 라퓨타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지문들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무의미한 지문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과학기술이 중심이 됐던 사회와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지 않은 사회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이처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스위프트가 보기에는 무의미한 지문이라고 얘기했으나 사실 오늘날 우리 과학기술이 보편화된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문일 수 있었던 것들을 다양하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걸리버 여행기는 3부에서부터는 굉장히 과학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지문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4부에서는 말들의 나라 후이눔에 가게 됩니다. 말들의 나라 후이눔에서는 뭔가 무엇이 사회를 위해서 올바른가라고 하는 삶의 조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라서 요거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